안녕하세요. 문학소년단입니다. 안녕하세요. 민경입니다. 네, 잘 지내셨나요, 민경 씨? 네, 드디어 이제 겨울이 끝나고 봄이 왔습니다. 네, 여전히 챈들러 씨의 빈자리가 네, 휴가를 아직 장기 휴가 네. 중이죠. 그래서 오늘은 제가 저의 책 친구를 게스트로 초대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좀 소개를 해주신다면. 네, 저는 민진이라고 하고요. 민경님이랑 진짜 책 친구로 만나가지고 지금은 이웃사촌이에요. 맞아요. 책 친구라는 게 어떤 거죠? 옛날에 독서 모임에서 처음 만났는데 그때가 한창 코로나 시즌이어가지고 저희가 이제 오프라인으로 만나기가 힘들어진 거죠. 네. 근데 온라인으로 계속 해서 지금은 한 달에 한 번씩 저희 친구들끼리 계속 독서 모임을 할 정도로 오래된 것 온라인 모임 하시는 맞아요. 멤버분들 중 한 분이시군요. 네, 저의 온라인 독서 모임 친구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어떻게 또 이렇게 이웃 사촌까지 되신 거예요? 그러니까요. 원래 이제 그쪽에 살고 계셨는데 제가 이사를 와가지고 네. 이웃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원래 더 계셨구나. 네, 더 친해져가지고. 네. 원래 일산 토박이신 거예요? 토박이는 아닌데 제가 혼자 있으니까 민경님을 꼬셨어요. 저희 동네 이웃사촌이 되어주라고. 네. 그러셨군요. 네, 민진. 네, 맞아요. 민경님과 함께 읽은 책은 뭐죠, 저희가 이번에 읽은 책은 프랑스와즈 사강의 패배의 신호라는 책이에요. 네. 이거를 민지님께서 추천을 해주셔서 이제 제가 리스트에 넣었었는데 마침 이제 민지님이 오셔가지고 이 책으로 하게 되었어요. 민지님은 이 책을 어떻게 접하시게 된 거죠? 원래 알고 있었고 읽었었는데 어릴 때는 조금 공감이 안 됐다가 작년에 제가 하는 이제 다른 독서 모임에서 읽었는데 2025년 최고의 책으로 제가 주변에 추천을 하면서 민경님께서도 드디어 읽어주셨습니다. 네. 작가랑 책 소개해 주시죠. 네. 프랑스와즈 사강 작가 소개부터 해보자면 이제 워낙 유명한 프랑스 작가님이시죠. 이제 19세에 슬픔이여 안녕이라는 소설을 발표해서 전 세계에 사강 열풍을 일으킨 프랑스 문단의 천재 작가입니다. 이제 그 소설들이 전반적으로 뭔가 고독, 상류 사회 이면에 숨겨진 허무, 권태로운 사랑 이런 거의 본질을 되게 세련된 문체로 포착해냈다는 평가를 받고 있고요. 그리고 이 프랑스와즈 사강 작가님의 사생활 자체가 소설보다 더 흥미로울 정도로 도파민이 터져요. 그래서 이제 나는 나를 파괴할 권리가 있다라는 말을 이분이 하셨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이런 그 당당한 선언처럼 평생을 자유분방하고 파격적인 삶을 살았어요. 그래서 제가 좀 찾아봤거든요. 우선 그 1935년에 세 자녀 중 막내로 프랑스 로 지방의 카자르크라는 곳에서 태어나셨어요. 그리고 아버지는 엔지니어셨고 어머니는 뭔가 유쾌한 성격에 조금 경박했다고 나와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아이들의 교육과 집안일을 다 가정교사에게 맡기고 좀 자유분방한 성격이신 것 같아요. 어머니도 좀 유복한 느낌이네요. 맞아요. 아버지가 이제 전기 회사를 운영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이제 부모님이랑 사이가 굉장히 좋았고, 그러니까 언니들보다는 어쨌든 막내니까 굉장히 응석바지였다고 합니다. 언니들이 뭐 이렇게 남긴 말들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부모님을 매우 좋아했고, 그리고 프랑스와즈 사강 작가님이 어릴 때부터 굉장히 동화를 쓰거나 시를 인용하고 뭔가 말의 유희로 가까운 이들을 즐겁게 만드는 것을 좋아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어릴 때부터 학업 태만이 이슈가 있어서 수녀원 부속 기숙학교에서 퇴학당하고, 이제 53년도에는 소르본 대학교 강의를 주기적으로 빼먹고 마약을 복용하고 뭔가 그러다가 위대한 개츠비로부터 부분적인 영감을 받아서 첫 소설을 쓰기로 결심을 합니다. 그게 이제 슬픔이 안녕이 첫 소설이고요. 그리고 소설을 쓰면서 자신의 성을 바꾸었어요.
프루스트의 그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 속에서 이름을 하나 골라서 사강이라고 성을 변경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슬픔이 안녕이 굉장히 큰 성공을 거두고 삶이 더 파란만장해졌어요. 이제 음식보다는 술을 좋아하고 약물에 일찍 손을 대고 그리고 스피드를 즐기는 작가님. 그래서 이제 자동차 사고로 죽을 뻔하기도 하고. 그렇죠. 요 오늘 읽은 작품에도 그런 그쵸. 컨버터블을 타고 맞아요. 달리는 장면이 매우 많이 나오죠. 맞아요. 이게 보면 소설 속 여주인공들이 뭔가 그 작가 자신의 삶을 투영한 그런 인물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21살 때는 또 도박에 또 빠져가지고 재밌는 건 다 하고 사셨네요. 그쵸. 진짜 도파민이 팡팡 네. 터집니다. 프랑스 전역에 카지노 업장에서 출입 금지를 당하기도 했대요. 도박에 너무 빠져가지고. 그래서 이제 근데 또 일도 열심히 했어요. 그 과도아리만큼 열정적으로 살았는데 일도 뭐 드라마 대본을 쓰고 영화 평론을 하고 뭐 자기가 작품을 각색하면서 그 작품에 단역으로 출연하기도 할 정도로 굉장히 일도 열심히 했습니다. 또 사랑에 있어서도 열정적이기는 마찬가지였는데 뭔가 사업가랑 결혼하기도 하고 결혼 계획을 짜기도 하고 뭐 플레이보이 이탈리아인 플레이보이와 사랑을 나누기도 하고 이렇게 무분별한 연애 행각으로 세간의 화제가 많이 됐다고 해요. 그리고 여자들과도 사랑에 빠지기도 해서 주변 사람들은 뭐 사강이 동성애자였다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파트너 없이는 지낼 수가 없었던 한편 되게 외로움을 많이 느끼는 사람이기도 했나 보네요. 그런 것 같아요. 항상 누군가가 있어야 되는. 그래서 이제 사강 작품 속에 쓴 솔직한 표현들이 그녀를 대변한다고 잘 알려져 있고요. 그리고 결혼을 했었는데 편집자 기 쇼엘러라는 사람과 결혼을 하고 금세 이혼을 했대요. 근데 이제 그러고 또 미국인 조각가랑 재혼을 해서 아들을 낳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아이가 생기고 아이를 낳기를 매우 원했고 그 이후에 아들을 낳고서도 교육이나 이런 거에 신경을 굉장히 많이 썼다고 해요. 네, 좀 의외. 본인과는 좀 다른 그쵸. 길로. 좀 의외예요. 근데 이후에도 작가로 활동을 하면서 이제 약물에 빠지고 알코올 중독이 있어서 이제 선망과 발작, 요양원으로 이어지는 그런 병적인 허기에 시달리는 펑크족 같은 삶을 살게 됩니다. 그리고 막 어울리는 사람들도 막 조직폭력배와 사별한 뭐 여자와 관계를 맺거나 뭐 마약 중독자들과 어울리거나 하다가 이제 40살의 나이에 지쳐버렸어요. 근데 그럴만 하죠. 그쵸. 네. 40살에 이렇게 파란만장한 그러다가 대통령이랑도 사귀어요. 대단한. 그러니까 이게 그 사강의 삶 자체가 거의 소설 같아요. 그러네요. 이제 대통령이랑 사귀는데 이 미테랑 대통령 이 대통령이 사강을 돈세탁에 이용을 해가지고 조세포탈 혐의로 사강이 엄청난 돈을 벌금에 물어야 돼서 이제 그때부터 파산을 합니다. 재정적 문제가 너무 심해져서 책도 이제 억지로 쓰고 그런데도 이제 그녀는 물질적인 재산에 대해서는 난 잃는 걸 좋아해요 라고 말을 하는데 정말 약간 소설적이죠. 그러니까요. 네. 이런 사람이 있다니. 그러다가 마지막에는 여자친구가 있어요. 잉그리드 무슐람이라는 이분이 되게 부자인 여자 사람 친구인 줄 알았는데 연인이었다고 또 하더라고요. 그래서 2004년에 사강이 폐보종으로 삶을 마감하게 되는데 그 잉그리드가 끝까지 임종을 지키고 그러고 그 마지막에 사강이 경제적으로 힘들 때 그 경제적인 도움을 주고 정신적인 기반을 제공하고 그래서 이게 뭐 연인을 넘어서 뭔가 그 사강의 말년을 지켜낸 보호자라고 알려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파란만장한 삶을 마감하게 됩니다. 네. 그 자기 자식 교육에도 그렇게 열을 올리셨는데 왜 그렇게 삶을 사셨는지 참. 그니까요. 네. 그래서 되게 이 삶을 찾아보면서 정말 흥미롭고 제가 이 사강의 인생 이야기를 어디서 봤냐면 제가 지난달에 슬픔이여 안녕을 읽었거든요. 그 책이 되게 짧은데 그 뒤에 그 사강의 전기가 이렇게 서술한 게 붙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이 이야기들을 발췌해 왔습니다. 네. 이제 작품 소개를 해보자면 패배의 신호 소설의 주인공은 루실이라는 30세의 아름답고 자유분방한 여성이에요.
근데 이제 자기보다 나이가 많은 부유한 사업가 샤를과 교제하며 샤를의 집에서 함께 살고 있어요. 한 2년 정도 교제를 한 걸로 나오고요. 네. 그 샤를은 한 20살 정도 많은 걸로 나오죠. 그쵸. 네. 한 50 네, 정도. 그래서 나이가 많은 남성과 같이 사는데 샤를은 루시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듯해 보이고 그녀에게 아무런 의무도 지우지 않아요. 경제적인 풍요와 평온을 제공하고 루실은 이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되는 나태하고 안락한 삶에 만족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루실은 파티에서 젊고 가난한 출판사 직원 앙투안을 만나게 되는데요. 잘생겼어요. 네, 잘생겼다고 나오죠. 맞아요. 네, 이제 둘만의 이제 뭐 웃음을 공유하던 그들은 갑자기 서로에 대한 뭔가 애정을 느끼고 루실도 샤를에게 느끼지 못했던 그런 강렬한 감정이랑 설렘을 앙투안에게서 발견을 하게 돼요. 근데 앙투안 또한 똑같아요. 그 루실과 비슷하게 이제 부자, 상류층, 나이 많은 여성인 디안과 교제를 하면서 같이 살고 있어요. 근데 결국 이제 앙투안은 루실에 대한 사랑을 디안에게 고백하고 이제 휴가를 떠난 루실을 찾으러 리옹으로 날아갑니다. 그러다가 이제 루실도 이제 이거를 샤를한테 얘기를 해야겠다 해서 다시 같이 와서 파리로 다시 와서 샤를에게 자기는 이제 앙투안에게 사랑한다. 가겠다. 네, 앙투안을 사랑한다. 그래서 이제 샤를의 곁을 떠나서 앙투안의 좁고 남루한 아파트로 옮겨가며 자신의 안락했던 삶을 버리게 되죠. 근데 샤를은 이미 알고 있었어요. 그 앙투안의 아파트 위치도 알고 있었던 걸로 나오죠. 외도를 이미 눈치채고 있었고. 맞아요. 네, 근데 이제 언제든지 돌아오라고 루시를 보내줘요. 굉장히 쿨가이예요. 근데 아마 다시 돌아올 걸 알았을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이제 사랑만 있으면 충분할 줄 알았던 앙투안과 루실의 생활은 곧 현실적인 문제에 부딪히게 됩니다. 이제 돈에 신경을 쓰지 않고 살았던 루실에게 앙투안의 가난은 점차 숨이 막히는 굴레가 되죠. 만원 버스에 대해서 얘기한 게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이제 만원 버스를 타고 생전 이제 이용하지 않던 대중교통 그리고 값싼 식사 이런 걸 하면서 그녀는 샤를이 제공한 편안한 삶을 이제 자연스럽게 떠올리게 되고 그리고 그녀는 앙투안의 권유 때문에 직업도 얻게 돼요. 편집자 자료실 네, 무슨 자료실에서 일하는 그런 직업을 얻게 되는데 정말 평생을 나태하게 살았는데 노동이 정말 싫었겠죠. 맞지 않은 옷이어서 앙투안 몰래 직장을 그만둬요. 그리고 샤를이 준 진주 목걸이를 팔고 가짜를 삽니다. 그리고 그 판 돈으로 앙투안 몰래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삶을 유지하다가 그렇죠. 출근하는 척하죠. 그쵸. 매일 아침. 출근하는 척하면서 이제 아무것도 안 하고 뭐 술 마시고 뭐 그렇게 나태하게 다시 삽니다. 그러다가 루실이 앙투안의 아이를 임신하게 돼요. 그러다가 이제 갈등이 정점에 달하죠. 왜냐하면 아이를 키울 경제적 여력도 없고 루실은 아이를 낳고 싶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절망해서 낙태를 알아보는데 돈이 없잖아요. 그리고 이때 이제 밑에 각주에 달린 걸 보니까 이때는 프랑스에서 낙태가 불법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앙투안은 최대한 돈을 구해서 자기가 아는 불법 시술자에게 루실의 낙태를 맡기려고 하는데 이게 안전하지가 않죠. 뭐 죽어도 나 몰라라 하고 이제 떠나는 그런 불법 시술자여서 절망한 루실은 결국 샤를에게 연락을 해서 도움을 청해요. 그래서 샤를 바로 수표 써주죠. 대단한 남자예요. 수표 써주고 제네바에서 안전하게 낙태를 할 수 있도록 샤를이 도와줘요. 앙투안은 이제 화가 나지만 뭐 어떡해요. 자기가 할 수 있는 게 없는데. 그래서 이제 샤를의 도움으로 무사히 중절 수술을 마치고 루실은 자신을 진정으로 이해하고 자유로운 나태함을 보장해줄 사람은 앙투안이 아닌 샤를임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앙투안 또한 루실이 중절 수술을 받는 순간부터 뭔가 그녀가 이제 자신을 떠나게 될 것임을 어느 정도 알고 있었다고 묘사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결국 루실은 앙투안을 떠나서 다시 샤를에게 돌아갑니다. 그리고 다시 화려한 파티장과 안락한 저택으로 복귀하면서 소설이 끝이 나게 됩니다. 네, 결국엔 현실을 현실을 택한 거죠. 네, 이 책 읽어야 할 이유와 말아야 할 이유를 좀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또 게스트가 나오신 만큼 저희가 또 이번에는 하나씩 맡아서 한번 해볼게요. 민지님은 이 책 읽어야 하는 이유 하나 말씀해 주신다면. 제가 생각하는 이 책을 읽어야 하는 이유는
현대 사회에 정의되는 사랑이 이제 거의 하나의 답으로 귀결이 되고 있는 요즘에 진짜 사랑이 무엇인지 아니면 올바른 사랑, 올바른 삶이란 무엇인지에 대한 고민이 시작된 분들이 있다면 좀 다양하게 접해볼 수 있지 않을까. 저는 한편으로는 사강이 이 시대에 태어났기 때문에 쓸 수 있는 글이기도 했고 한편으로는 그 시대에 태어났기 때문에 좀 아쉬운 부분도 있거든요. 그런 거를 좀 지금 시대랑 비교를 하면서 읽어보기 좋을 것 같아요. 네. 두 번째로 읽어야 할 이유는 제가 말씀드릴게요. 역시 재미있는 건 싸움 구경이죠. 그쵸. 특히나 이 남녀 간의 싸움. 그러니까 누가 이렇게 저희 밥 먹다가 뒤에 싸우면 잘 들리잖아요. 무슨 얘기인지 귀 쫑긋하게 되는. 말을 안 하죠. 이제. 네. 그런 미묘한 말투 그리고 표정, 자존심 싸움을 서로 하는데 이런 긴장감이 되게 잘 묘사된 작품입니다. 그리고 저는 사강이랑 작가가 매력적이라는 건 알았지만 이렇게 민경 씨가 설명해 주시면서 몰랐던 부분을 알게 됐는데 훨씬 더 매력적인 인물이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강이라는 작가 자체도 매력적이고 또 하나는 저희가 이게 저는 고전의 반열에 오른 소설일 것 같아요. 근데도 재밌게 읽을 수 있다는 점이 저는 매력적인 책이기 때문에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말씀드리자면 일단 굉장히 소설이 쉽게 잘 읽히고 길지가 않아요. 그리고 전개가 빠르고 정말 자극적인 서사. 정말 재밌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를 여름 휴가나 휴가지에 챙겨가면 되게 좋은 소설일 것 같다라는 맞아요. 생각을 했거든요. 네, 바닷가에서 읽기 좋은. 그리고 책이 이게 예뻐요. 예, 색깔이. 처음에 책 살 때 너무 비싸가지고 네. 이게 얇은 책이라 그랬는데 왜 이렇게 비싸지 했는데 22,000원입니다. 네, 22,000원. 22,000원. 근데 너무 예뻐요 책이. 그래서 네. 뭔가 약간 감성 챙기기에 좋은. 인스타에 네. 사진 찍어 그쵸? 올리기 좋은. 그리고 문장도 굉장히 아름다워서 저는 개인적으로 번역을 되게 잘하셨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읽었거든요. 너무 잘했어요. 네, 번역이 너무 잘 되어 네. 있어서 네, 그래서 저도 추천합니다. 일단 재미가 있기 때문에 강추해요. 네. 네. 그다음 읽지 말아야 하는 이유를 또 말씀해 주신다면 민지님이. 읽지 말아야 하는 이유보다는 약간 이런 사람은 이 책을 읽지 마세요라고 네. 하고 싶다면 이별 직후의 사람은 읽으면 안 돼요. 이게 막 감정의 그 업앤다운이 엄청 심해지고 본인을 자책하거나 계속 물음표가 이어질 수밖에 없는 내용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사람들은 이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선택을 했는데 나랑 그 사람은 왜 그랬지? 이렇게 생각을 하거나 그래서 이게 뭔가 이별 직후거나 직후가 아니더라도 그 이별에 대한 수용이 어려운 상태라면 이 책은 최고의 그 맛을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좀 네. 시간을 두고 읽으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네. 읽지 말아야 하는 이유 두 번째입니다. 저는 생각보다 인물들이 평범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평면적이다. 그러니까 루실은 진짜 루실대로 활동을 하고 앙투안은 앙투안대로 하고 샤를이 특히 저는 진짜 이해가 안 되는데 이게 진짜 사람 맞나? 이게 진짜 진정한 사랑은 이런 건가? 근데 하면서 한편으로는 너무 감정을 앞서다 보니까 이게 좀 비현실적인 인물처럼 느껴지긴 하더라고요. 맞아요. 뭐 루실에 대해서 문책을 하거나 당신에게 대해서 뭐라 하거나 구속하거나 이런 모습을 처음부터 끝까지 보여주진 않아요. 그런 모습이 저는 좀 평면적인 느낌을 좀 받았고 되게 묘한 긴장감과 이런 것들이 저는 좀 피로하게 다가올 수도 있어요. 감정 소모가 되게 많이 되는 책이기 때문에 좀 이렇게 가볍게 웃어넘길 만한 책은 아니기도 해서 이 책은 그런 분들은 좀 피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저도 덧붙여 보자면 이전에 사강의 다른 작품들을 읽은 분들은 그냥 이전 작품의 복제본 같다고 느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도 몇 달 전에 슬픔이 안녕을 읽었는데 좀 비슷하다고 느꼈고 근데 개인적으로 슬픔이 안녕이 더 임팩트가 강했어요. 그리고 브람스를 좋아하세요도 떠올랐고 약간 다 전반적으로 그 여자 주인공들이 비슷비슷하니까 그렇고 좀 불륜 미화를 심하게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소설을 읽을 때 뭔가 도덕적 잣대를 강하게 적용하는 독자들이라면 좀 반감이 많이 들 수가 있다. 근데 어쩔 수 없어요. 프랑스 소설이기 때문에. 네, 프랑스 고전에는 불륜이 꼭 나오더라고요. 네. 그래서 네, 그렇습니다. 네.
그다음 민진 씨는 이 책 어떻게 읽으셨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아까 처음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책을 작년에 저의 최고의 소설로 꼽으면서 추천을 많이 했는데 이 책으로 이제 그 사랑에 대한 생각을 좀 많이 해봤어요. 그리고 그 방금 전에 이제 도덕적인 거에 대해 말씀을 해주셨지만 제가 도덕적 그 잣대가 되게 높은 사람 중에 한 명이라 맞아요. 남들이 말하는 그 명작의 영화나 이런 것들도 이미 그 베이스가 불륜이나 이런 것들이 깔려 있으면 저는 거의 소비를 하지 않아요. 근데 이제 이걸 읽으면서 좀 혼란스러워진 거죠. 혼란스러워지면서 이게 과연 맞는 건가 했는데 그러면서 저는 좀 생각이 깊어진 게 이 그 불륜이나 사회에서 정의하는 사랑이라는 것이 상호 간의 협의가 되면 문제가 없는 건가? 그런 고민들을 이제 하기 시작했고 그리고 그 제가 정말 인상 깊게 읽은 이제 두 파트가 있는데 한쪽이 그 나를 행복하게 해주는 사람과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맞아요. 그러면 저희가 어릴 때는 뭐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중요해, 나를 좋아해주는 사람이 중요해 이런 말을 하는데 그게 이제 뭐 여러 가지 경제적 상황이라든지 본인이 처한 현실 같은 것들이 겹치면서 무엇이 더 나한테는 맞는 사랑인 건가라는 고민들도 같이 하게 되었고 무엇보다도 그 아까 저희가 민경님이랑 잠깐 이야기를 했었는데 저는 샤를이 너무 유니콘인 거예요. 그렇죠. 무한하게 다 그냥 경제적인 것뿐만 아니라 집착하지도 않고 붙잡지도 그러니까요. 않고 기다려주고 언제든지 그 문을 열어놓은 그러니까요. 상태로 기다리는 사람인데 저런 사람의 마음은 과연 어떤 걸까? 아니면은 저런 사랑을 일평생 받아볼 수 있는 기회가 있을까? 막 이런 생각들도 되게 많이 했고 그래서 저는 사실 한편으로는 그 캐릭터의 자체는 평면적이지만 그 내면이 너무 복잡해가지고 그런 게 좀 저한테는 되게 흥미로웠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과 그리고 그 이 사랑에 관한 이야기를 어제 저는 되게 많이 해보고 싶었어요. 그 퇴각의 북소리라든지 아니면 진짜 내가 이 사랑이 딱 시작됐을 때 이제 돌이킬 수 없구나를 깨닫는 그런 순간을 말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거에서 그럼 이게 우리가 파국으로 치닫는 걸 알면서도 이 책을 읽으면서 흥미롭게 봤었는데 실제로 내 인생과는 또 어떻게 접해볼 수 있는지 같은 생각들을 많이 해서 이번에 이 지금 팟캐스트 때문에 제가 다시 읽어보면서 작년에 비해 약간 그렇게까지도 좋은 건 아니었는데 내가 너무 환상적으로 읽었던 건가 생각을 맞아요. 했었거든요. 근데 그렇게 다시 읽으면서 이런 질문들이나 내용을 정리하니까 더 좋아진. 네, 여전히 올해도 많이 추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다음 저는 이 책을 읽고 가장 먼저 든 생각이 진짜 감정 묘사를 너무 잘한다. 그렇죠. 진짜 끝내주죠. 네. 근데 이거를 그 감정 묘사를 잘 살린 번역도 진짜 칭찬해야 맞아요. 될 것 같아요. 번역을 너무 잘하셨고 이거 의역을 하신 부분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네, 원문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근데 그런 게 너무 좋아서 이 사강이 진짜 이렇게 썼을까라는 생각도 한번 했어요. 진짜 이게 사강의 표현일까 아니면은 번역자의 뭐 생각이 들어간 걸까 이런 생각도 하긴 했는데 뭐 그런 걸 차치해서 너무나 좋은 소설이었고 이게 네 사람의 사랑 이야기잖아요. 네 명의 등장인물에 이게 뭐 대단한 사건이 휘몰아치는 게 아니라 지금 이 사람 좀 흔들리는데 이 사람 루실이 지금 앙투안한테 가고 있는데 마음이 지금 이거 좀 큰일 나겠는데 이런 아주 그 얇은 아주 그 예민한 순간들을 정말 섬세하게 그려냈기 때문에 읽는 내내 좀 간질간질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저는 그래서 그런 뭐 천년의 사랑 막 이런 것처럼 막 심장을 후벼파고 세기의 사랑. 예. 네. 뭐 타임슬립해서 막 그때 뭐 전생을 기억하고 뭐 이런 사랑이 아니라 진짜 10,000원 지하철 뭐 버스에서 누가 살짝 이렇게 건드는 느낌 불편하게 근데 그게 마냥 불편하진 않고 자꾸 그냥 신경 쓰이는 그 미묘한 감정의 결을 보여주는 작품이었습니다. 저도 사강 소설을 문학수련단을 하면서 슬픔이여 안녕도 읽었었고요. 브람스 하셨나요? 브람스는 안 읽은 것 같아요. 예, 아무튼 좀 읽었었는데 사강은 이 감정을 소리 지르지 않고
아주 막 크게 전달하는, 그러니까 작게 얘기하는데 크게 들리는 느낌이죠. 그래서 뭐 보통 사랑 이야기라고 하면은 막 울고 막 매달리고 막 빗속을 달리고 막 그런 거 있잖아요. 지금 뭐 저희 드라마가 의뢰 그렸듯이. 근데 그렇다기보다는 대체로 좀 담담한 느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강의 삶이 이제 소설 속에 많이 녹아 있는데, 뭐 앞에도 써 있더라고요. 사강은 자기가 경험하지 않는 건 쓰지 못한 맞아요. 그렇다 보니까 오히려 더 그게 감정이 과장되지 않고, 그래서 더 진짜 같고 더 오래 남는 작품을 쓰는 작가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책이 특히 좋았던 이유가 우리가 너무 많이 봐온 그 일률적인 사랑 이야기의 다음 장면을 보여주는 것 같았어요. 사랑의 진짜 얼굴. 네, 진짜 민낯을 보여주는 것 같았죠. 그러니까 보통 드라마나 로맨스 영화가의 그 진행 방식이 그렇잖아요. 뭐 사랑에 빠진 두 남녀가 있습니다. 하지만 주변의 시선도 있고 여러 가지 제약이 있습니다. 그 지금 누리고 있는 안락함도 있고요. 한데 우리는 진짜 사랑을 선택하겠어요. 둘은 어디론가 떠나죠. 그리고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끝. 이렇게 끝나는 게 이제 일반적인 얘기인데, 저는 늘 궁금했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 진짜 행복하게 살았을까? 이 주변 사람들을 다 등져가면서까지 사랑을 했는데 그건 어떻게 됐을까? 또 사람이 감정만으로도 살 수 없는데 그런 걸 어떻게 이겨냈을까? 이런 고민들이 있었거든요. 궁금증이. 근데 그 패배의 신호라는 소설은 바로 그 지점을 들여다보게 하는 소설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남들이 말리는 사랑, 또 사회적 안정, 또 현재의 편안함을 다 제쳐줄 수 있다고? 이게 가능해? 하는 포인트. 그래서 이 작품에는 어딘가 좀 냉소적인 감정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냉소가 사랑을 좀 우습게 본다는 그런 냉소가 아니라, 사랑을 너무 이렇게 쉽게 구원하는, 사랑이 구원이다 하는 서사로 포장하는 태도에 대해서 좀 차갑게 선을 긋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이 도망친 곳에 낙원 없다는 말처럼, 이게 사랑을 선택했다고 해서 갑자기 막 모든 고민이 해결되고 생활의 무게가 증발하는 건 아니듯이, 이 책이 로맨스를 부정하는 건 아니라 로맨스 민낯을 보여주는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아주 현실적인 이야기였고, 그래서 이 소설이 더 재밌었어요. 이 복잡한 감정을 만들어내는 힘이 이 사강이라는 작가한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한쪽으로 정리되지 않는 느낌. 그러니까 사랑은 이런 거야 라고 말하지 않는 이 줄타기. 결국 이 패배의 신을 읽고 나면 저는 이런 생각이 남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랑이 인생의 해답은 아니구나. 하지만 그래서 더 사랑 같기도 하고요. 참 이게 사강스러운 것 같고, 정리하자면 이 소설은 누군가를 사랑하는 일이 늘 해피엔딩은 아니라는 거, 이제는 좀 우리가 알아야지 않겠니? 라고 말하는, 사강이 그렇게 말하는 것 같았던 소설이었습니다. 함께 오는 고통을 무시하면 안 되는 것 그쵸. 같아요. 그걸 네. 직면해야 하는 걸 알려주는 책이라고 생각을 해요. 네, 맞습니다. 민경 씨는 어떻게 읽으셨을까요? 저도 다 해주신 말들 저도 다 엄청 공감하고, 저도 진짜 전반적으로 재밌게 읽었어요. 그리고 저도 읽으면서 사랑의 유통기한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사랑과 열정의 유통기한이 정말 있는 것 같은데, 그럼 결혼이란 무엇일까? 네. 이런 현실적인 생각들을 하게 만드는 책이었어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사강 자신의 이미지가 정말 강하게 투영된 것 같다는 생각을 하면서 읽었거든요. 저는 주변에서 제가 이 책을 굉장히 좋아할 것 같다고 추천을 많이 받았었어요. 이제 그 다른 책 모임에서도, 네. 그 슬픔이여 안녕도 독서 모임에서 사실 읽은 책이거든요. 오프라인 독서 모임에서. 이제 거기서도 민경 씨가 패배의 신호를 굉장히 좋아할 것 같다라는 말을 해주신 분들이 많았는데, 민진 씨도 그렇게 말씀하셨었나요? 근데 그 정도는 아니었어요. 저는 사실 슬픔이여 안녕이 더 좋았거든요. 그래서 뭔가 왜 그럴까 생각을 해봤는데, 약간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아 하는 30세 루실에게 이입이 잘 안 됐어요. 네, 이입이 잘 되지 않았고, 왜냐하면 슬픔이 안녕을 읽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거기는 주인공들이 10대와 20대 맞아요. 사이에 굉장히 성숙하지 못한 그쵸. 그런 나이의 인물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약간
날뛰는 감정선이나 미성숙함이 이해가 됐는데 이 책은 뭔가 나이를 먹을 만큼 먹었는데 왜 이럴까 하는 생각을 종종 하면서 읽었어요. 어떻게 이렇게 낙관적이고 철이 없을 수 있을까. 그리고 뭔가 한국 사회에서는 조금 이해할 수 없는 프랑스식 사랑과 고독이 조금 읽으면서 약간 잉스러웠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예전에 어떤 독서 모임에서 모임원 한 분이 불륜이 너무 싫어서 고전을 읽기 싫어하셨던 모임원 분이 있었거든요. 그때 인생의 베일, 서머신 몸의 인생의 베일이라는 작품을 읽었었는데 그럼 냅다 불륜하고 시작하는 소설이에요. 그러니까 그분이 이 책을 읽으셨다면 얼마나 기겁하셨을까라고 떠오르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아직까지는 사랑과 현실 사이에서 고민을 그렇게까지 깊게 해본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뭔가 저는 현실보다는 그래도 사랑을 선택해야지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아직 그리고 결혼을 하기 전이다 보니까 그런 뭔가 현실적인 고민을 아직까지는 깊게 해본 적이 없어서 조금 덜 공감됐던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제가 나중에 결혼을 하거나 정말 그런 고민을 진지하게 해본 이후에 이 책을 읽으면 조금 다를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그때 다시 읽고 싶어요. 그러면 뭔가 저에게 다른 지점들이 와닿을 것 같아서. 네, 그래서 그런데도 전반적으로 정말 잘 읽었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번역이 정말 잘 된 책이고 아름다운 문장들이 굉장히 많고 솔직하고 내밀한 감정 묘사들을 마주할 때 정말 감탄하면서 읽었어요. 사강은 진짜 천재다. 맞아요. 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휴가지에 가져갈 책을 고민하고 계신다면 저는 주저없이 이 책을 선택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좀 가격이 비싼 거 말고는 단점이 크게 그쵸, 없는 책이죠. 네. 근데 초반에 이제 사진 프린트도 같이 출력이 되어 네, 있고 그쵸. 양장도 좋고 맞아요. 요게 그 프랑스 영화의 장면이더라고요. 맞아요. 페베의 페베의 신호 신호. 영화 네, 장면. 루실의 모습이죠. 그리고 제가 아까 첫 부분을 다시 읽었거든요. 이제 버스에서 여기 오는 길에. 네. 그랬더니 확 와닿더라고요. 첫 부분에 그 샤를과의 그 삶이 되게 긍정적으로 묘사가 돼 있어요. 그 방과 그쵸. 그 부유함과 그 불어오는 이거를- 바람과 불어오는 네. 바람과 봄바람과 여유로움과 근데 그걸 이제 앙투안과의 삶을 다 읽고 나서 이제 소설의 첫 부분으로 돌아오면 약간 머리를 딩 맞은 것처럼 되게 묘사를 잘 해놔서 네, 앞부분을 다시 읽는 걸 추천드립니다. 다 읽고 나서 그러면 네. 뭔가 의미가 더 와닿더라고요. 이 소설 시작하기 앞서서 편집부가 이렇게 글을 써놨잖아요. 패배의 신호를 읽고 난 후 독자분들은 사랑과 결혼, 직업과 로맨스, 행복과 고독에 대한 모든 개념들이 해체되고 재조립되는 경험을 하게 될 것이다 라고 했는데 딱 정확하게 맞아요. 예. 근데 저는 여기서 좀 스포당한 느낌이어서 요거를 좀 뒤로 뺐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읽으면서 그럼 뭐 숙명처럼 예정된 헤어짐, 헤어지겠구나. 그렇죠. 그 불꽃이 그러네. 꺼지겠구나. 앙투안이랑 스포네. 뭐 그런 내용의 스포가 어느 정도 이렇게 도입부터 이렇게 가버려서 그런 부분이 좀 아쉬웠죠. 저 방금 책 넘기다가 봤는데 그 편집부 이후에 부모님께 그니까. 써 있어요. 근데 거기에 제가 이제 메모해 놓은 것들 보면서 갑자기 네 이따 이야기하겠지만 네. 많은 메모들이 있고 18쪽부터 시작되잖아요. 네. 근데 21페이지에 저는 그 책의 메모를 그냥 편히 하는 편이거든요. 네네. 내면 묘사의 섬세함 끝내준다. 아. 벌써 딱 3장 넘기자마자 세 장만 세장부터. 네. 아주 흥미롭게 읽을 수 있는 책인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저희가 뭐 얘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그 가장 좀 애정이 갔다거나 좀 인상 깊었던 인물, 등장인물 좀 꼽아볼까요? 민진 씨가 가장 어렵네요. 가장 애정이 가는 인물은 사실 저는 그 모든 캐릭터 하나하나에 좀 그 이해가 되는 부분들이 그쵸. 있어서 네. 근데 그런데도 참 이상하게 그러니까 루실이 이해는 되거든요. 근데 애정이 가진 않아요. 그래서 맞아요. 오히려 애정은 앙투안 쪽이나 샤를 쪽이나 저는 남성들 캐릭터에 조금 글쎄요. 이런 말은 좀 어렵지만 루실은 최선을 다하긴 했는데 뭔가 책임감이 없는 그런 느낌 때문에 그쵸. 제가 그랬던 것 같고 근데 그 최선을 다하고 책임까지 지려고 하는 그 두 남자에게 아마 더 매력을 느꼈던 것 같습니다. 네.
민경 씨는 저는 뭔가 애정이라기보다는 조금 안쓰러운 인물. 디안. 그렇죠. 너무 너무 불쌍해요. 네, 계속 신경 쓰이더라고요. 너무 불쌍하고 이 디안이라는 인물이 정말 잘해주잖아. 앙투안을 너무 사랑하는데 그 사랑이 돌아오지 않을 때 그 어떤 기분이었을까 이런 거를 자꾸 상상하게 되고 네 그래서 앙투안이 막 소리 지르고 이럴 때 디안한테 너무 짜증나는 거예요. 이 자식이 먹여 살려줬더니 소리나 지르고. 근데 그래서 어떻게 보면 디안이랑 샤를이 같은 입장인데 다른 선택을 받는 거잖아요. 그래서 좀 더 짠했던 것 같아요. 맞아요. 그리고 샤를은 저는 100% 샤를도 이 여자 저 여자 만나고 다녔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전순해 보였다고 생각합니다. 아니에요. 저는 유니콘은 없고 이렇게 이해를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자기도 뒤에서 그렇게 약간 되는 대로 만나고 다니기 때문에 내가 구린 게 많아서 구리다기보다는 뭔가 프랑스 사회가 좀 그렇잖아요. 그런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거에 좀 제약이 좀 덜하다 한 사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 루시를 이해한 게 자기도 똑같이 그럴 사람이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한 사람만 좋아하기보다는 자기도 뭔가 이 여자가 궁금하면 가서 한번 들여다보고 오고 그러니까 그런 남자였을 것 같아요. 저는. 그럼에도 진짜 사랑하는 사람은 루실이 아니었을까요? 루시를 사랑했죠. 네, 그렇죠. 하지만 뭔가 그런 이해심의 바탕에는 그런 배경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저도 뭐 디안이 제일 불쌍하긴 했고 그나마 좀 앙투안이랑 샤를에게 많이 이제 감정이입을 했는데 저는 사실 앙투안이 가장 현실적인 인물이긴 하죠. 그리고 샤를은 좀 비현실적이고 나머지 저는 뭐 디안이랑 앙투안만 좀 현실적이지 루실이랑 샤를은 정말 비현실적인 인물처럼 느껴졌는데 그 중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사람 꼽으라면 저는 샤를인 것 같습니다. 샤를은 저는 진짜 궁금해요. 이게 어떻게 가능한 사랑인지. 그 질투라는 걸 뭐 본인이 느꼈다고는 얘기는 하지만 그걸 정말 표현하진 않잖아요. 진짜 스윗가이의 모습을 보여주는데 저는 이게 뭐 가장 비현실적이라서 이런 사람이 진짜 있을까? 이 사람은 진짜 거의 종교인 수준인데 샤를은 거의 뭐 오는 사람 안 맞고 간 사람 안 잡는 그런 뭔가 안 붙잡은 이유는 진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돌아올 걸 알았을 것 같아요. 이 루실이라는 인물 자체가 네. 그런 아무것도 안 하고 싶어 하는데 사실 앙투안이 그걸 제공해 줄 수 없잖아요. 네. 가난하니까. 근데 이 사람은 20살이 많잖아요. 걔네보다. 그쵸. 다 알았을 것 같아요. 이 여자가 언젠간 지쳐서 나에게 돌아오게 되어 있다. 그 책의 이제 후반부에 다시 돌아가서 만나는 이야기들이 나올 때 분명히 알았을 것 같은데 그게 저는 돈 때문에 돌아온다고 생각하지는 않았을 것 같거든요. 이게 사랑하기도 하는데 한편으로는 인간으로서 루시를 뭔가 부러워했던 장면들이 있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루실도 이 사람이 왜 나한테 무한한 사랑을 주지? 라는 의문을 가질 정도인데 그런 이야기들을 봤을 때 샤를이 너무 멋지면서도 좀 근데 슬펐어요. 인간적으로 맞아요. 안타까웠어요. 네, 맞아요. 그래서 애정이 더 갔던 것 같습니다. 혹시 사랑과 현실 사이에서 서로 고민했던 적이나 그런 적이 있으세요? 두 분은?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까지는 엄청 크게 고민한 적은 없어서 네 한번 뭐 두 사람이 좋은데 한 사람은 이게 부족하고 약간 한 사람은, 모순 안진진처럼 네. 그랬던 경험이 있으세요? 저는 없긴 한데 네. 그런 고민들을 해보잖아요. 한 번쯤은. 그렇죠. 그래서 근데 뭔가 이상과 현실까지 아니더라도 만약에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나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러니까 나는 어디에 있어야 더 행복할까 이런 고민들을 하니까 맞아요. 근데 아직까지는 항상 제가 사랑하는 사람을 선택하게 되는 것 같거든요. 맞아요. 네. 근데 그래서 아마 이 영역에서 공감이 안 됐던 것도 같고 근데 너무 그 자본주의적으로 딱 그 극단적으로 나뉘어 놓으니까 그런 영역에서는 그래 근데 샤르를 선택할 수도 있지. 근데 그런 막 뭐 여전히 앙투안을 사랑하지만 앙투안을 사랑하는 내가 더 이상은 좋지 않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들이 조금 더 심도가 있어서 좋았던 것 같고 아직은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선택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도 그런 편인데
나는 솔로 이런 거 보면은 떨어지는데 직업이 좋고 이게 좋은데 직업이 안 좋고 뭐 이런 걸로 이제 선택을 받고 안 받고 이런 게 좀 많이 그려지는데 이번에 그 나는 솔로 30기에서도 영자 보시나요 혹시? 저 이번 건 안 안 보고 보셨어요? 있어요. 원래 아. 보는데. 전 연애 프로그램을 아예 안 안 봐요. 보시군요. 아무튼 그 영자랑 영식이라는 인물이 있는데 영식이가 변호사예요. 좀 잘생겼고 했는데 좀 매력이 없어요. 재미가 없는 건가요? 재미가 없어요 사람이. 근데 영수는 잘생겼는데 뭐 직업적으로나 좀 떨어지긴 하죠. 근데 영자는 영수가 좋으면서 자꾸 영식을 선택하는 거죠. 데이트 막 영식이랑 나가고 그 영자를 보면서 이 영자가 루실이고 샤를은 영식이고 이런 거를 생각했는데 근데 그런 모습이 이번 기수만 뿐만 아니라 그런 많죠. 네, 많이 그런 모습들이 많이 나왔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나는 어떤 걸 선택할까라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해본 적이 있는데 저는 그래도 내가 좋아하는 사람을 해야지 후회는 좀 덜 할 것 같아서 왜냐면 내 선택이니까 네, 그런 적이 있었죠. 네. 어떻게 보면 이 루실도 선택을 하고 후회를 시게 하고 돌아올 수 있었던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뭔가 후회가 남더라도 일단 선택을 하는 편이거든요. 저도. 사랑파네요. 현실보다는. 네, 그렇지 않아요? 예, 네. 혹시 사랑에 대해서 정의해 본 적 있으세요? 사랑이란 뭐뭐다 이렇게? 이따 마지막에 하면 그럴까요? 마지막 질문으로 한번 시간을 사랑은 뭐뭐다 어렵다. 시간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은 맛있다. 네. 다음 내용은 좀 이 제목 이 패배의 신호잖아요. 이 패배의 신호를 좀 잘 느끼는 편이세요? 어떠세요? 그러니까 뭐 연애를 할 때거나 평소에 이렇게 상대방의 감정을 잘 읽는 편인지 어떤 그런 지금 뭔가 좀 쎄한데 내가 지금 뭔가 안 되고 있는데 이런 쎄물리에라고 하죠. 쎄물리. 예. 그런 게 좀 있으세요? 어떠세요? 누구나 느끼지 않나요? 느끼긴 하는데 전 잘 느끼는 편은 아닌 것 같아요. 저는 진짜 잘 느끼는데 외면하죠 처음에는. 아닐 거야. 내가 너무 예민하게 반응하는 걸 거야. 이 사람이 마음 변했다는 거를 좀 빨리 캐치하시는 편이신 거예요? 네, 뭐 마음이 변했거나 그런 어떤 이쯤부터 심지어 본인도 아직 알아채지 못한 그런 감정의 동요를 본능적으로 느끼는데 근데 이 사람이 노력을 하는 거든 아직 알아채지 못했든 뭐 큰 시그널이 없으니까 근데 나중에 돌아보면 역시 그때가 맞았구나. 그때 내가 느낀 게 맞았구나. 로맨스정님은 어떠세요? 저는 제가 눈치 되게 많이 보거든요. 저는 항상 모든 사회생활을 하거나 뭐 연애를 하거나 이럴 때도 되게 눈치를 많이 보는 편이라 뭐 그런 단어 하나 이게 조금 그렇긴 한데 그런 거에 되게 그거 하나 오랫동안 간직해요. 뉘앙스나 네, 이런 뉘앙스나 거. 단어 선택이나 이거를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데 이 사람 이렇게 말하네. 그럼 나한테 그럼 내가 뭐 잘못했나? 잘 읽는 편이시네요. 예, 잘 읽는 편인 것 같긴 해요. 전 상대방에게 느끼는 그거보다 저의 몸에서 오는 패배의 신호가 그러니까 누군가를 좋아한다라는 생각이 들면 심장도 막 빨리 뛰고 그냥 좀 약간 잠을 잘 못 자고 입맛이 없어지고 뭔가 그런 게 있어요. 내 몸에 이제 패배의 신호죠. 어떻게 보면 누군가를 좋아할 때. 그쵸. 그 시작이 될 때. 실제로 저도 여기에서 그 패배의 신호가 뭔가 진짜 실제로 사랑이 실패한 게 아니라 뭔가 내가 무너져 버렸다. 이제 내가 더 이상 나 스스로를 통제할 수 없구나를 깨달을 때 너무 공감해요. 그리고 잠도 안 와요. 각성돼가지고. 잠 안 오고 막 밥도 조금 먹고 막 살 빠지고. 그러니까 그런 게 왜 그런 거예요? 그 사람이 신경 쓰이니까 그 사람이 이제 생각이 나고 뭔가 이제 보통 이제 연인이 되기 전에 그런 일이 많죠. 그쵸. 사귀고 나면 좀 안정이 되니까 사귀기 전에 이 사람이랑 어떻게 될까? 난 이 사람이 좋은데 이 사람은 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할까? 약간 그런 게 다 신경 쓰이는 그런 순간 썸 단계에서 모든 세포가 네, 집중되어 그쵸. 있는 과정. 그런 것 같아요. 느껴보신 적 없으세요? 너무 오래전인가? 잘 먹는 스타일이긴 해서 썸이 너무 오래전이어서 잘 먹는 잘 주무시고 잘 자고 잘 먹는 편이라서 좋다. 건강합니다. 저는 저희도 건강해요. 그리고 또 사랑은 영원하지 않다.
뭐 영원한 건 절대 없다고 또 G드래곤이 얘기했는데 어떠세요? 사랑은 영원할까요? 저는 약간 사강처럼 냉소적인 편이어가지고 일단 사랑은 영원하지 않다고 생각을 않다. 하긴 하고요. 그리고 그 말씀하신 것처럼 사랑에 대한 정의가 각기 다르면서도 이 사회적으로 통용된 어떤 범위가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게 언제까지 또 유효할까? 22세기가 되면 뭐 물론 내가 죽기 전에 바뀔 수도 있고 근데 지금도 이미 10년 전이랑 또 다르잖아요. 맞아요. 그런 형태가 계속 바뀌면서 사랑이라는 걸 계속 이렇게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가둬둬야 되나?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요. 뭔가 남녀 간의 사랑이라고 봤을 때는 저는 영원하지 않은 것 같아요. 뭔가 약간 다른 종류의 사랑도 많잖아요. 뭐 부모님, 아이 그쵸. 그런 사랑도 있고 뭔가 반려동물을 사랑하는 마음도 있고 그런 팬심도 있고. 네, 그런 거는 조금 영원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뭐 남녀 간의 그런 규정된 사랑 있잖아요. 결혼을 향해 가서 결혼을 해서 이렇게 사는 그게 영원할 수가 있나? 뭔가 다른 복합적인 요소가 다 합쳐져서 그 결혼이 유지가 되는 거지 사랑만으로는 그게 될까라는 생각을 하긴 하거든요. 맞아. 갑자기 생각났는데요. 제가 10대, 20대 초반만 하더라도 싫어하는 말이 사랑은 변하지 않는데 상대가 변한다 이런 말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막 그때는 낭만주의자여가지고 그런 게 어딨냐 이랬는데 최근에 지인들이랑 했던 이야기 중에 사랑 에너지는 동일한데요. 그 마치 질량 보존의 법칙처럼 내가 갖고 있는 사랑의 에너지는 동일한 거죠. 근데 이게 뭐 덕질도 누군가를 좋아하다가 아니면 어떤 물건이나 동물을 좋아하다가 옮겨가잖아요. 그쵸. 그런 것처럼 내가 갖고 있는 사랑의 에너지는 동일한 거예요. 근데 그거를 뭐 어떤 애인에게 쏟냐, 가족에게 쏟냐, 아니면 내가 그 팬으로서 좋아하는 어떤 뭐 연예인을 좋아하냐 이런 것들로 그게 좀 에너지가 옮겨가는 느낌이랄까? 그래서 저는 그 뭐 그런 말 있잖아요. 뭐 휴덕은 있어도 탈덕은 없다. 근데 그게 꼭 그런 연예인뿐만 아니라 내가 어떤 그 누군가나 어딘가에 열정을 쏟는 그 에너지가 그냥 불변하지 않는 거 아닐까. 그럼 그 에너지는 영원하다고 생각하세요? 사강도 40살에 좀 삶에 대해 지쳤는데 그러니까 열정이 좀 넘치는 사람은 빨리 지칠 수는 있지 않을까. 다 소진되는 에너지 아니에요? 네. 뭐 저도 역시 뭐 영원하진 않다고 생각이 들고 뭐 어떤 총량은 정해져 있고 이 대상에 따라서 플러스 마이너스가 되면서 결국엔 100을 나눠 쓰는 행위인 것 같은데 가끔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예능이나 이런 데서 뭐 유부남들이 뭐 결혼하면 어떠세요? 했더니 뭐 결혼하지 마세요. 뭐 이런 농담 쪽으로 얘기하는 게 있는데 저는 그걸 되게 안 좋아하는데 사랑은 없다. 사랑은 뭐 별거 아니다. 너네 다 해봤자 뭐 그게 그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되게 만연한데 저 그런 모습이 또 싫으니까 나는 안 그럴 거야라고 생각을 하면서 계속 그쪽으로 저는 몰아가는 것 같아요. 내가 또 좀 더 최선을 다해서 이 사람들이 하는 그 사랑에 대한 냉소적인 거를 내가 좀 바꿔보겠다 하는 생각 때문에 제가 또 로맨스정으로 이름 지은 것도 있고요. 오, 네. 낭만정. 네. 낭만정. 그렇습니다. 여기서도 뭐 샤를이랑 재결합을 하고 파티에서 앙투안을 만나면서 끝이 나잖아요. 근데 이 루실은 또 반복할 것 같으세요? 아니면은 이제는 샤를에게 정착할 것 같으세요? 정착 못할 것 같아요. 다시 또 반복이 될 것 같나요? 젊은 남자를 만나면? 근데 가난한 남자는 안 만나지 않을까요? 크게 되어서? 저는 어쨌든 앙투안은 아닐 것 같고요. 누군가를 생각하겠지만 왜 아까 책 처음에 다시 읽으셨다고 했잖아요. 근데 초반을 처음에 읽으면 그 삶이 일상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만족하는 삶도 아니거든요. 근데 이게 한번 좀 아래로 내려가 보니까 다시 일상이 그리워진 것처럼 또 여기에서의 삶이 지루해진다고 느껴지면 무언가를 또 찾지 않을까. 맞아요. 반복할 것 같아요. 저는 이런 삶을. 맞아요. 만약에 저도 패배의 신호 시즌 2면 이제 여자 만나고 그 아. 본인의 삶처럼 그쵸. 그런 스토리가 있겠네. 나오지 않을까요? 저는 여기 뒤에서 거의 마지막인데 256페이지에 소엄이라는 이름의 젊은 영국인 남자가 루실에게 연신 미소를 보냈다. 요거 보면서 이거 또 시작하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긴 했거든요. 뭔가 그런 암시를 하고 있네요. 네.
또 파티에서 그렇죠. 네. 뭔가 그 또 반복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진짜 뭔가 그 가난 아기 가지고 가난에 대해서 묘사할 때 너무 현실적으로 그 묘사를 해서 정말 루실이 진짜 지긋지긋해졌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제가 227쪽에 지금은 해변으로 달려가는 3살짜리 앙투안 2세나 아들의 숙제를 엄격하게 수정해주는 앙투안을 꿈꾸고 있을 때가 아니었다. 눈을 크게 뜨고서 이 방과 아기 침대의 크기를 비교하고 앙투안의 월급과 보모의 월급을 비교할 때였다. 그 모든 것이 양립 불가능했다. 이런 게 너무 현실적이고. 그러니까요. 예. 루실은 되게 메타인지가 잘 되는 것 같아요. 맞아요.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다. 뭐 이런 걸 정확하게 아니까 내가 한 번쯤 아기를 가지게 되면은 다르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혹시나. 그쵸. 근데 또 그런 거는 또 아니고 본인이 원하는 게 뭔지 너무 잘 아는 사람인 것 같아서. 이런 걸 겪고도 또 가난한 남자와 사랑에 빠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루실이라는 인물을 봤을 때. 근데 다 또 잊어버리고. 가난한 남자여야 이 캐릭터를 가질 수 있거든요. 그쵸. 네. 그치. 샤를은 너무 여유 있잖아요. 근데 무언가의 그 넘치는 무언가를 갖는 사람을 찾을 텐데 아무래도 샤를 주변에서 찾기는 어렵겠죠. 그렇죠. 그 이게 워낙 앙투안이랑 샤를이 그 부자인 사람과 그러니까 부자인데 나이 있는 사람 어느 정도 그 재력을 자기 스스로 갖추게 된 사람과 이제 삶을 좀 본격적으로 시작한 젊은 가난한 남성이잖아요. 결말에는 어쨌든 앙투안도 이제 그 출판사를 대표로 하게 됐고 이런 이야기들이 있는데 그래서 그냥 가볍게 읽었을 때는 많은 사람들이 이게 돈에 의해서 그 샤를한테 돌아갔다고 생각을 많이 할 것 같은데 이게 저는 이제 읽어보면서 생각을 했던 게 그래서 두 분의 어떤 생각이 궁금했거든요. 루실은 지금 그 삶이 단순히 일을 안 해서 좋은 게 아니라 약간 본인이 본인답게 사는 걸 좋아하는 것 같거든요. 물론 누구나 저렇게 자유롭게 살고 싶겠지만 근데 남들이 그 삶이라고 부르는 거에 인간은 진짜 사랑을 해야 되는지 불행한 열정을 가져야 하는지 존재하기 위해서 일도 하고 돈도 벌고 뭐를 해야 하는지 근데 계속 본인을 약간 찾아가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게 샤를에게 없는 무언가가 앙투안에게 있으니까 또 그러면 저기에서 내 그 삶에 대한 답을 구할 수 있는 걸까? 하고 갔는데 결국에는 그에게서도 찾지 못하고 그 둘 중에 하나가 더 내 삶에 가까운 게 샤를이기 때문에 저는 샤를을 선택했다고 생각을 했어서 이런 그 루실의 마음이 어느 정도는 이해가 되시는지 내가 내 삶을 찾아가는 방향에서 어떤 것들을 좀 보시는지 이런 이야기를 좀 하고 싶었어요. 그리고 막 앙투안한테 뭐 돈 버냐 이렇게 물어보는데 앙투안이 우리 둘이 뭐 같이 살려면 돈도 더 벌어야 되고 이런 얘기하는데 그때 루실이 근데 뭐 돈은 별로 그렇게 안 중요해. 맞아요. 자유롭게 사는 게 중요하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뭐 또 앙투안이 근데 자유롭게 살려면 돈이 필요하잖아. 어느 정도는 있어야 되잖아. 근데 루실은 그런 삶을 안 살아봤거나 산지 오래됐으니까 잊은 거죠. 그쵸. 왜냐면 그 전에는 일도 하고 그랬었잖아요. 근데 앙투안만큼 그러니까 둘이 살아도 혼자 버는 것만큼 뭔가 누리지 못하는 삶이었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야기를 들어보고 싶었습니다. 뭔가 저도 루실처럼 한번 어쨌든 루실은 아무것도 안 해도 삶이 유지가 되는 걸 겪은 거잖아요. 제3자의 도움으로. 그걸 겪었으니까 더 돌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사실 저희는 겪은 적이 없잖아요. 그런 삶을. 어쨌든 내가 내 몸 하나 건사하기 위해서는 내가 어떻게든 일을 해서 돈을 벌고 그거에 너무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저도 만약에 루실처럼 그런 걸 한번 겪으면 내가 이렇게 될까? 라는 생각은 해요. 뭔가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너는 거죠. 누가 아침부터 드라이브를 할 수 있겠어요. 그쵸. 막 아침에 막 이제 나가서 컨버터블 타고 막 동네 한 바퀴 하고 나가서 술 한 잔 먹고 그래도 삶이 유지가 돼. 이걸 평생 할 수가 있어. 그러면 얘기가 달라지겠지만 지금 나의 삶은 그게 아니기 때문에 좀 저도 그래서 공감이 안 됐던 것 같아요. 제가 겪어보지 못했고 아마 앞으로도 겪지 않을 그런 삶인 것 같아서. 그렇죠. 저도 뭐 공감은 전혀 안 되고 사실 앙투안에게
이입이 되면 이입이 됐지. 루실이 생각하는 그런 삶의 방향성이나 이런 건 저한테는 좀 공감 되게 어려운 상황이죠. 저 역시나 뭐 그런 삶을 살아보지도 않았을 뿐더러. 살아보고 싶다. 네. 근데 그게 과연 행복은 할 것 같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그런 말 있잖아요. 뭐 울어도 저 람보르기니 앉아서 울고. 샤넬백 던지면서. 네,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뭐 그런 게 뭐 좀 더 뭐 있어 보긴 하겠지만 뭐 지금 제 삶엔 너무 터무니없는 얘기가 아닌가. 네. 약간 배부른 자의 그렇죠. 네. 이 질문 자체도 지금 배가 부르기 때문에 이 질문이 나오는 거거든요. 뭐 인간은 정말로 사랑해야 하는 걸까요? 존재하기 위해 일하고 돈을 벌고 무언가를 해야 하는 걸까요? 해야지. 해야지. 지금 이거는 이제 제3자가 그걸 다 제공을 해주기 때문에 이런 실존적인 질문을 할 수가 있는 거고. 네. 근데 반대로 그렇기 때문에 아마 샤를이 더 사랑했을 맞아요. 거예요. 본인은 다 가졌는데 그런 고민을 하지 않고 하더라도 더 그 새로운 방향을 향해서 찾아갈 수 없으니까. 맞아요. 그 루실의 그 매력 자본이 너무 비대칭으로 돼 있어서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본인 스스로도 본인이 예쁜 거 알고 나는 이렇게 행동해도 나를 좋아해 주는 사람은 언제나 있을 거고 맞아. 이런 거에 대한 자신감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욜로로 생활하는 게 아닌가. 맞아요. 그러고 루실도 막상 이제 만원 버스 타면 막 진절머리 나고 그러잖아. 사람들 치이고 하니까. 저 어제 오랜만에 탔는데 진짜 일상인데도 너무 힘들었어요. 그거를 너무 싫어하는 루시를 너무 묘사를 잘해놔가지고 그 부분도 진짜 감탄하면서 읽었어요. 사람들 많고 막 인류에 조금씩 없어지면서 그렇죠. 넓은 공간에 혼자만 맞아. 있고 싶고. 저희가 하기로 했던 거 사랑에 대한 정의. 민진 씨 사랑은 뭐 저 마지막에 사랑이란- 할래요. 두 분 얘기 듣고 결정할래요. 사랑은 로맨스적님. 저는 그 예전에 그 문학생들 하면서 얘기를 하긴 했는데 사랑이란 접속사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뭐 사랑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근데 그거 하려고 했는데. 진짜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그런 것들을 갖다 붙일 수 있는 그러니까 그 모든 거를 뛰어넘게 하는 맞아요. 내 기준 뭐 내 가치관 이런 게 사실 중요하지 않게 되는 게 아닌가. 저도 네. 비슷한 맥락이에요. 저는 사랑은 미친 짓이다라고 얘기하려고 했거든요. 사실 진짜 그렇게 그럼에도 불구하고도 좀 내가 기존과는 다른 거잖아요. 그럼요. 네. 그러니까 좀 미쳐야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이제 뭔가 내가 맞아요. 이성적으로만 생각해서는 사랑을 할 수 없어요. 그렇죠. 이성보다 감성이 앞서야지. 그쵸. 네. 그런 그래서 거죠. 조금 네. 살짝 미쳐야. 왜냐면 이제 누군가를 좋아할 때 막 이렇게 막 심장이 뛰고 이런 것도 약간 좀 정상의 범위에서 벗어나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럼요. 평소와는 다른 어떤 거 네. 미쳐야 된다. 그 약간 좀 지능이 낮아지는 것 같기도 하고. 맞아요. 약간 유아태행되고 뭐 그런 것도 있잖아요. 그쵸. 네. 좀 왜 사고가 잘 안 그쵸, 되고 그쵸. 유치해지고 그쵸, 치사해지고. 그쵸. 네. 저 맨날 그 생각하거든요. 상식밖에 무언가를 받아들이려면 그 진짜 모든 걸 포용을 해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꼭 그게 뭐 연인이 아니더라도 맞아요. 막 가족들도 막 근데 어떻게 엄마인데 안 반대 뭐 맞아요. 동생인데 하게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라는 말. 내가 먼저 할 걸. 뺏겼어. 그렇게 사랑의 정의를 좀 해봤고 네. 자 책갈피 시간입니다. 저부터 좀 말씀드릴게요. 이런 문장이 나옵니다. 우리는 행복할 때 다른 이들을 기꺼이 자신의 행복의 조력자로 간주한다. 다른 이들이 의미 없는 참관자에 불과했음을 깨달을 때는 오직 우리가 더는 행복하지 않을 때다. 네, 이 문장이 되게 인상 깊었습니다. 저도 여기 표시해놨네요. 그쵸. 슬퍼요. 그다음 민경 씨는요? 저는 125쪽에 고독 속에서도 덜어 완벽한 행복의 순간이 있다. 위기의 순간엔 외부적인 어떤 것보다도 기억이 우리를 절망에서 구한다. 우리는 우리가 혼자서 아무 이유 없이 행복했었다는 걸 안다. 우리는 그것이 가능하다는 걸 알고 있다. 이 문장이 좋아서 해놨는데 좀 곱씹어 보게 되더라고요. 사실 느껴보셨던 순간 있으세요? 이 고독 속에서 완벽한 행복을 느꼈던. 저는 혼자 있을 때 자주 행복하다고 느끼거든요. 그래서 이 문장이 말하는 게 어쨌든 누군가한테 매여 있는 행복은
타인의 변심이나 부재에 따라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그런 거지, 나약한 거지만 이제 고독 속에서 스스로 발견한 행복은 약간 되게 강하고 우리가 절망에 빠졌을 때 다시 일어설 수 있게 하는 그런 순수한 감정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 같은데 사실 루실은 좀 정반대잖아요. 그쵸. 누군가한테 매여서만 행복할 수 있는 인물인데 그래서 왜 이 문장이 을 여기에 넣었을까 사강이? 라는 생각을 하게 만드는 부분이었어요. 그래서 좀 이 문장이 굉장히 와닿더라고요. 민지님은 어떤 부분에 책갈피를 꼽으셨나요? 저도 125쪽을 말을 하려고 했었는데 일단은 네. 제가 오늘 필사한 노트를 일부러 챙겨왔었는데 네. 처음부터 이렇게 쓰잖아요. 네. 근데 저는 그 문장이 너무 인상 깊어서 그게 제일 위에 있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또 하나의 주제가 이 책의 주제는 저 문장이 아니었을까라고 생각을 했었고 아까 저희 이야기하면서 잠깐 언급을 하긴 했었는데 239쪽이에요. 우린 시작부터 그렇지 않았으니까. 우린 오랫동안 숨어서 만나고 사람들을 속이고 불행하게 만들었어. 우린 함께 속이고 쾌락을 즐기면서 통했지만 함께 불행한 건 못해. 우린 좋은 것만을 보며 결합한 거야. 근데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이라고도 이야기하지만 그 고통의 길을 함께 가는 게 또 사랑이 아닐까. 맞아요. 근데 항상 그 사랑을 저희는 어떤 기대와 이상적인 모습을 바라면서 상대방을 기대하는데 결국에는 좀 그 고통과 힘든 거를 같이 하는 게 진짜 사랑이 아닐까. 맞아요. 근데 여기서 루실이 아마 그걸 깨달았겠죠. 불행한 건 같이 못하는 사람이구나. 그리고 샤를은 나를 불행하지 않게 하는 사람이고 그래서 샤를에게 간 것 같은데 좋은 것만을 보면서 결합하잖아요. 보통 사랑의 시작은. 네. 그리고 저는 이제 그 다음 스텝이 불행한 걸 함께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해서 이 문장을 선택했습니다. 참 돈이 중요해요. 중요하죠. 네, 네, 자본주의 시대에. 네, 중요해요. 돈이 없으면 맞아요. 사랑도 달아난다는 말이 있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럼 뭐 3천억 빚 있는 차은우랑 천억 부자 이명박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밸런스 게임. 차은우 데리고 다니면 1,000억 벌 수 있어요. 3천억이래요 빚이. 1년에 1,000억씩 벌 수 네. 있을 것 같아. 네. 또뭐 그런 말이 저도 항상 그 생각하는 게 뭐 히치콕 감독 말인가 그랬는데 돈이 사람을 행복하게는 못 해줘도 불행하지 않게는 해준다는 말이 있는데 딱 그 지점인 것 같아요. 루실이네요. 네, 루실. 딱. 네. 네. 그러니까 사람마다 기준은 다르겠지만 그 돈이라는 게 어쨌든 그 기초적인 내 삶을 그 의식주를 해결할 수 있게 하는 수단인데 맞아요. 그 내 기초적인 삶이 흔들릴 때 뭐가 보이겠어요. 맞아요. 그게 뭔가를 사랑할 여유가 사라지죠. 네. 뭐 저희 이제 한 줄 평가 별점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경님은요? 저는 얘기하다 보니까 1점을 더 주고 싶어졌어요. 원래는 3점이었는데 네. 저는 이제 4점 드리겠습니다. 한 줄 평은 사랑의 유효 기간이 비로소 끝날 때 들려오는 패배의 북소리. 이 북소리, 태각의 목소리 같은 거죠. 자, 로맨스 정의입니다. 사랑이라는 이름 앞에 영원한 승자가 어찌 있으랴. 별점은 5점 만점에 5점입니다. 오늘 만점. 와, 네. 만점. 오늘 정말 좋았어요. 네. 민지님은요? 저는 제 이성의 0.5점을 빼서 4.5점. 원래 그 이동진 평론가도 어찌 할 수 없을 때 5점을 주고 머리로 만점 줄 때 4.5점을 준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별 4.5점을 주고 나와 내 주변을 다시 돌아보는 순간 지금은 사랑의 시대라고 하겠습니다. 사랑하고 계신가요? 아니요. 어떤 식으로든? 아니요. 사랑하자 달리도 있고 달려볼까 고양이. 요가 이거. 있어요. 네. 사랑 많이 하죠. 근데 그쵸. 네, 저는 사랑이 넘치긴 해요. 맞아요. 사랑이 넘치는 저의 책 친구입니다. 요즘 제일 사랑하고 있는 건 달리인가요? 저는 일을 너무 사랑해요. 일을 어떻게 그럴 수가 있죠? 이게 정말 그러게요. 좋아하는 일을 하고 계시나 보네요. 맞아요. 그래서 일을 너무 사랑하는데 정말 축복이네. 근데 이게 또 같이 일하는 사람들도 같이 사랑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온도 조절하는 게 쉽지 않아요.
민경 씨는 요즘 어떤 걸 좀 사랑하고 계세요? 요즘 이제 따뜻해진 날씨를 날씨. 최대한 즐기려고 이제 저는 밖에서 이제 앉아서 밥 먹고 이러는 거 좋아해가지고 이제 테라스의 계절이 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최대한 이 날씨를 사랑해 보려고 합니다. 이 외향형 인간이신가 보네요. 그쵸, 저는 외향형 인간이에요. 네. 저희가 여름 러버예요. 맞아요. 여름만을 기다리고 있어요. 네. 너무 행복합니다. 로맨스정님은 혹시 저는 뭐 라니. 라니? 네. 강아지 라니라는 강아지가 있는데 네. 귀엽죠. 요즘 틱톡도 하고 맞아요. 열심히 하고 많이 있어요. 올라오던데. 네, 열심히 하고 이번에 인스타 하나가 좀 잘 돼가지고 오. 네, 여러분 많이 팔로우 해주시죠. 네, 저 팔로우 하고 네. 있어요. 네. 저희 다음 책 공지는 네. 이건 제 리스트에 있던 건데 네. 저도 읽어보지 않은 책이라서 구병모 작가의 내 이웃의 식탁이라는 작품인데 이게 짧은 소설이거든요. 중편 정도 되는 네. 소설인데 구병모 작가가 핫하시잖아요. 이제 절창? 절창. 파과. 네. 맞아요. 파과. 근데 이제 내 이웃의 식탁이라는 소설이 재밌다고 해서 제가 리스트에 넣어봤어요. 아마 네. 재밌을 것 같아요. 네. 대체로 재밌는 글을 쓰는 작가니까요. 맞아요. 네. 네, 그래서 다음에 저희 요즘 폼이 좋아요. 다 책이 평점이 네. 한번 삐끗한 거 이외에는 다 그때 월요일 그렇죠. 이게 벌스토 빼고는 저희도 뭐 단연간 음. 그 리스트업을 하면서 거른 것 같아요. 많이. 좀 낮을 것 같은 책을 좀, 그러니까 평가가 좋아도 재미없을 것 같은 책들은 많이 쳐낸 게 아닌가 잘 쳐낸 것 같아요. 그쵸. 근데 이런 책들 좋아요. 유명한 작가의 완전 1, 2위 말고 3, 4위 맞아요. 되는 책들이 사실은 또 이렇게 뽑아내는 맛이 있죠. 맞아요. 네, 보물찾기 그쵸, 같은 맞아요. 책이라 네. 맞아요. 기대하고 보물찾기. 있겠습니다. 네. 네. 자, 민진 씨 오늘 녹음하신 소감 어떠세요? 너무 떨렸어요. 정말. 근데 전혀 떨지 않으신 것 그니까 같은데. 원래 하던 분 같아요. 네. 이렇게 마이크가 많은 공간은 태어나서 처음 보고 지금 등에서 땀이 났습니다. 여기가 좀 더워요. 네. 그래서. 네. 그래요. 네. 에어컨이 없네요. 여름에 네. 어떡하지? 중앙 냉방인 것 같은데. 그래서 너무 재밌었고 초대해 주셔서 감사하고 근데 과연 제 목소리를 제가 들을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들을 수 있어요. 제가 강제로 들려드리겠습니다. 나오면 네. 바로 듣도록 네. 하겠습니다. 네. 아마도 제일 많이 들으실걸요? 본인이 나오신 거를. 내 목소리가 이랬나? 라는 생각을 제가 처음에 이제 팟캐스트 녹음하면서 그런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처음엔 난 못 듣는다 했는데 지금 잘 때도 틀어놔요 그냥. 근데 그게 자장가. 어느 순간 이게 남의 목소리처럼 느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너무 이게 하도 많이 들으니까 그래서 나중에는 이런 뭐 녹음하는 거에 대해서 거부감이 많이 떨어지게 되는 것 같습니다. 다음에 언제 또 한번 좋은 그럼요. 책이 있을 때 네. 한 번 더 와주시면. 네. 그리고 그러면 또 언제든 네. 위치가 되게 좋으세요. 네, 오시기가. 여기, 네. 네, 다행히도. 앞으로 저희 여기서 이제 녹음을 해볼까 하는데 네. 저희 첫 녹음이었는데 맞아요. 잘 됐는지 모르겠네요. 네, 그럼 저희 마지막 인사 나눌 텐데 그 친구분들이랑 헤어지실 때 어떻게 인사를 하시는 편이세요? 친구들이랑 헤어질 때요. 네, 카톡해. 카톡해. 그럼 저희도 카톡해로 카톡해로 해볼까요? 인사 네. 나누겠습니다. 자, 하나, 둘, 셋. 카톡해.